세상의 모든 덕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는 애니시대 이석입니다. 제 강의에서는 일본 문화 컨텐츠를 통해서 현대사회를 읽고 있는데 아키라에 이어서 1980년대를 읽을 새로운 컨텐츠를 가져왔습니다. 그것은 그 이름도 유명한 은하영웅전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은하영웅전설은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많이 읽혀가지고 뭐 방송이라든지 뭐 백분토론에 등장하기도 하고 굉장히 지금도 유튜브나 뭐 아니면 언론에서 언급이 많이 되고 있는 소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줄거리는 은하제국이라고 하는 곳과 그리고 자유행성 동맹이라는 곳이 서로 갈등을 일으키는 그런 이야기를 서술하고 있는데 그 가상의 역사죠. 그런데 은하제국 같은 경우는 그 굉장히 공명정대하지만 독재자인 아름다운 황제 라인하르트가 지배하는 곳이고, 그리고 자유행성 동맹은 굉장히 부패하고 그리고 썩은 정치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그래도 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려고 하는 그 체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세력 간의 갈등과 그리고 어떤 다툼을 통해 가지고 그 굉장히 정치적인 주제를 많이 던지고 있습니다. 그 최악의 민주주의냐 혹은 최선의 독재자냐 라고 하는 이 주제는 사실 그런 독재 정치를 통해서 경제 성장을 이룬 동아시아에서는 굉장히 뜨거운 이슈이고, 그리고 관련해서 얘기할 내용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이 소설을 그렇게 정치적인 주제와는 관계없이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런 뭐 민주주의에 관련돼 가지고 이 소설을 인용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은 다른 유튜버들이 너무나도 자세하게 잘 설명을 하셨고 제가 그 이상 뭔가 더 말씀드릴 게 없을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그런 정치적인 얘기 빼놓고도 할 얘기가 많은 책이거든요. 그 어떤 캐릭터 소설로서 왜 동아시아에서 이렇게 인기가 많은지, 한중일, 남녀노소, 세대를 뛰어넘어서 이 소설, 이 관련 컨텐츠가 그렇게 매력적인지 얘기하기 위해서 저는 이번에는 뭐 민주주의와 관련된 얘기들은 가능한 자제하고 캐릭터 소설로서 이 작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캐릭터 소설로서 은영전의 매력을 얘기해야 할 때 꼭 언급해야 하는 장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스페이스 오페라라고 하는 SF의 하위 장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스페이스 오페라는 조금 경시받는 사람들이 천대하는 장르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이 오페라라는 말이 붙으면은 기본적으로 약간 통속적인 뻔한 이야기라는 뉘앙스가 있습니다. 그냥 뭐 카우보이가 나와가지고 인디언들을 뭐 총 쏘는 홀스 오페라, 서부극이죠. 그리고 그냥 주부들의 눈물샘을 자극하기만 하고 굉장히 통속적인 내용을 다룬 일일 드라마를 소프 오페라, 그러니까 뭐 비누나 파는 그런 굉장히 삼류 드라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뭐 소프 오페라라는 말이 붙는데, 이 스페이스 오페라도 마찬가지로 이 SF라고 하게 된다면은 과학적인 설정이라든지 탄탄한 세계관이라든지 독창적인 상상력 같은 것들이 이 SF에서 있어서 굉장히 평가를 좌우하는 기준인데, 이 스페이스 오페라에서는 그런 과학적 설정 같은 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오직 캐릭터의 매력에, 그리고 그 캐릭터들이 펼치는 모험 활극에 초점을 맞춘 장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드 SF 팬들에게 있어서는 이 스페이스 오페라는 SF도 아니고 정말로 그냥 천박한 통속적인 전형적인 그냥 통속극에 불과하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스페이스 오페라가 대중에게 끼치는 영향은 엄청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서구 사회에 있어서의
스타워즈라고 할 수가 있어요. 스타워즈는 뭐 지금 뭐 다들 이름을 들으면 아시다시피 미국 사회에 있어서는 어떤 만들어진 신화, 현대사회의 신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마치 진짜 역사인 것처럼 다 알고 있고 그 내용의 바탕을 둬서 계속 끊임없이 컨텐츠를 만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현대사회의 신화 혹은 어떤 상상력의 원천 같은 것들을 스페이스 오페라가 제공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함대전과 같은 엄청난 테크놀로지가 발달할 때 그 제다이라는 기사들이 광선검 갖고 막 휘두르고 하는 게 이게 과학적 설정으로도 뭐 세계관으로도 좀 이상한 얘기인데, 그런데 그게 어떤 갖고 있는 사람의 어떤 원초적인 상상력을 자극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캐릭터들이 뭐 루크 스카이워커라든지 뭐 다스베이더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요다라든지 하는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진짜 마치 있는 사람인 것처럼 위인인 것처럼 이게 각인이 되거든요. 그와 똑같은 역할을 이 동아시아에서는 이 은하 영웅 전설이 양 웰리라든지 라인하르트와 같은 사람들이 담당하고 있다. 그만큼 동아시아의 서브컬처 혹은 대중문화에게 막대한 영향을 끼쳤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제가 동아시아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일본, 중국, 한국의 순서대로 이 은영전이 어떠한 위치를 갖고 있고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본의 이야기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본에서도 은하영웅전설은 굉장히 유명합니다. 타나카 요시키라는 작가가 1982년도에 쓴 이 은하영웅전설은 스페이스 오페라를 정면에 내세우면서 1,500만 부 이상 팔렸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 가장 성공적인 상업 소설로도 통하고 있는데, 이 스페이스 오페라가 이렇게 많이 팔리게 된 것은 그 시대적인 흐름과 관련이 깊습니다. 우선 타나카 요시키에 대해서 살펴보면 이 사람이 데뷔한 게 1978년도 갱해조라고 하는 추리소설 전문 잡지가 있는데 거기서 SF 추리소설로 데뷔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SF 추리소설이라는 어떻게 보면 하드 SF와는 좀 다른 장르 소설의 성격이 강한 혼종된 양식의 소설로 데뷔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 다나카 요시키는 그 이후에도 이렇게 스페이스 오페라와 같은 굉장히 판타지와 SF가 좀 결합된 과학적 설정보다는 이 캐릭터의 매력에 방점을 두는 소설들을 굉장히 많이 발표를 하고 그걸로써 작가 생활을 이어가게 되는데, 이것은 원래 일본의 SF의 역사에서 봤을 때 굉장히 독특한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전에 일본의 SF 같은 경우는 1960년대 3대장이 있습니다. 호시 시니치, 그 다음에 고마츠 사교, 그리고 쯔쯔 야스타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작가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무거운 주제들을 다루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학기술 문명의 문제라든지 로봇과 인간의 갈등이라든지 자연환경 보호라든지 이런 굉장히 인류 문명과 관련된 거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SF 소설을 썼고, 그렇기 때문에 뭐 순수 문학으로서도 굉장히 의미가 깊고 3대장으로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죠. 일본 대중문화에 영향을 끼친 데스카 오사무 같은 경우도 사실은 2세대, 그러니까 SF 1세대에 해당하는 작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톰을 통해 가지고 굉장히 문명의 발달이라든지 과학기술에
문제라든지 그런 굉장히 심오한 문제들을 다루게 되죠. 그런데 이게 1970년대 중반에 오르게 되면서 사람들의 관심이 이제 더 이상 문명의 발달이라든지 합리적인 해결이라든지 혹은 과학기술의 문제 혹은 뭐 문명의 진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관심이 멀어지게 되고 이제 허구의 세계 그리고 거기를 활보하는 매력적인 캐릭터들의 시선이 뺏기게 됩니다. 그 시선이 가게 되고 그리고 그들에게 뭐 많은 애정을 두게 될 때 새로운 작가군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SF에서도 2세대 혹은 3세대라고 부르는 다나카 요시키와 같은 세대의 작가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 아라이 모토코 유메 마쿠라 바쿠, 그 다음에 뭐, 타카치오 하루카, 다나카 요시키, 쿠니모토 카오루, 그 다음에 키쿠치 히데유키와 같은 작가들이 등장하게 되면서, SF에 굉장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거든요. 이들 같은 경우는 하드 SF보다는, 굉장히 좀 오락 위주의 엔터테인먼트에 가까운 SF들 그리고 뭐 추리소설과 SF의 만남 혹은 전기소설 그러니까 오컬트라든지 어떤 미신 같은 것들이 난무하는 세계와 SF의 만남 혹은 호러, 공포 물과 SF의 만남과 같이 우주라는 배경을 어떤 실제적인 우주가 아니라 허구의 세계로서 설정을 하고 그 위를 자유롭게 뛰어노는 온갖 사상이라든지 캐릭터들이 난무하는 그런 세계로 SF를 바꾸게 됩니다. 그런 작가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SF 하드한 SF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좀 마음에 안 드시는 부분들이 많겠지만 그렇지만 서브컬처의 발달에 있어서는 굉장한 역할들을 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면 라이트 노벨의 어떤 효시 이들이 없었더라면 라이트 노벨 자체가 성립이 안 됐을 것이다 라고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뭐 그리고 애니메이션과 결합해가지고 수많은 작품들을 원작을 만들기도 하고 직접 뭐 극본가로서 참가하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협업 형태의 그 활약들을 펼치게 되면서 이 SF가 일본 서브컬처에 영향을 끼치는 결정적인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뭐 예를 들게 되면은 뭐 타카치오 하루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크러쉬 조 시리즈 혹은 더티 페어 시리즈 같은 것들을 만들고 그리고 뭐 마크로스와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작가인데 이 사람 때문에 뭐 라이트 노벨이 처음으로 만들어졌다. 그리고 혹은 이런 스페이스 오페라와 같은 장르가 일본에서 굉장히 단단한 팬층을 확보하게 되었다라고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분위기 속에서 다나카 요시키는 본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스페이스 오페라판 삼국지를 만들겠다. 그것이 바로 그 은하 영웅 전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비판을 하거든요. 이것은 SF가 아니다. 어떻게 그렇게 함대전이 난무하고 있는데, 제 은영전의 세계에 있어서는 이 뒤를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전열을 유지하고 이 뒤를 잡는 꼬리 잡기. 그래서 누가 먼저 이 함대의 뒤를 치느냐 거기에 따라서 승패가 갈리게 되는데 이것은 약간 19세기 그러니까 뭐 머스킷 총이 발달했던 보명들의 싸움에서나 통하던 이야기, 뭐 기껏해야 나폴레옹 전쟁까지 좀 통하는 뭐 함대전 혹은 뭐 전쟁 양상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양상이 그 굉장히 머나먼 미래에 그렇게 입체적인 뭐 이제 뭐 미사일도 공격하는 게 가능할 텐데 이 꼬리 잡기 그러니까 함대의 꼬리를 누가 뒤를 먼저 치느냐와 같은 평면적인 전술로 다 일관하는 은영전의
같은 경우는 SF가 아니다. 이거 과학 설정상 말이 안 된다. 그리고 너무나도 유치하다. 라고 평가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여기 은영전에는 뭐 어떤 새로운 과학적 상상력이 등장하지 않는다. 뭐 새로운 문물이 등장하는 것도 아니고 뭐 새로운 기계 같은 것들도 나타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설정상에도 문제가 오류 같은 것들이 있고 그리고 뭐 사람들은 이렇게 많은데 몇몇 영웅들에 의해 가지고 세계가 뭐 통제가 되거나 아니면 운명이 결정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정근대적인 사고방식이다. 이런 게 미래에 있을 수가 없다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합당한 비판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하드 SF가 아니에요. 스페이스 오페라판 삼국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작품의 매력을 말하기 위해서는 캐릭터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캐릭터들이 얼마나 매력적이고, 그리고 이게 마치 오래된 신화의 영웅들처럼 사람들의 원초적인 상상력을 사로잡느냐, 여기에 이 은영전의 평가의 기준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은영저에서 얼마나 많은 매력적인 캐릭터들이 등장하느냐 한다면은, 저는 일단 은영전이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졌을 때 성우가 몇 명 참가했는지 말씀을 드리거든요. 은하영웅전설의 애니메이션은 1988년도부터 뭐 12년간 OVA로 오리지널 비디오 애니메이션으로 이게 출시가 되는데, 거기에 참가한 성우 수가 약 6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뭐 612명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캐릭터 한 명당 성우 한 명씩 대입하다 보니까 그렇게 많은 성우들이 참가한다고 해서 뭐 은하용전설이 아니라 은하성우전설이다 라고 하는 얘기가 뭐 통용될 정도로 수많은 성우들이 참가하게 되는데, 이와 같이 612명의 성우들이 참가할 만큼 캐릭터들도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예 은하용전설 뭐 사전과 같은 책들이 있어가지고 각 캐릭터들이 어떻게 활약을 하고 있고 뭐 어떤 식의 뭐 만남을 서로 갖고 있는지, 그런 이런 참고서들도 많이 일본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캐릭터들이 많으면은 사실 굉장히 번잡하잖아요. 그 누가 누군지도 모르겠고. 그런데 이 은영전에서는 캐릭터의 매력들을 굉장히 잘 잡아냅니다. 일단은 눈 색깔과 머리 색깔들로 잡아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거기에는 맑은 청색의 눈동자, 청보랏빛의 눈동자, 모래빛 눈동자, 갈색 눈동자, 푸르고 날카로운 왼쪽 눈과 검고 깊은 오른쪽 눈, 그리고 물빛 눈동자의 사나이, 뭐 이와 같이 눈동자들이 다 색깔이 달라요. 색깔들이 달라가지고 이런 색깔이라는 거 하는 게 사람들의 시선을 확 사로잡는 게 있어서, 키리아이스 누구지? 붉은 눈, 그리고 머리카락, 붉은 머리카락 갖고 있는 사람, 이런 색깔로서 그 캐릭터들의 특징을 한 번에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머리 색깔도 금발, 뭐 갈색, 백발, 붉은색, 뭐 검은색, 이렇게 여러 가지 색깔들이 있고, 거기다 별명들도 굉장히 잘 붙여요. 뭐 질풍노도, 볼프강, 뭐 철벽, 예술가 장군, 뭐 흑색 창기병과 같이 부대 이름 혹은 그 장군의 어떤 제독들의 특징을 굉장히 잘 잡아가지고 그것을 한 단어로서 사람들의 뇌리에 각인시키는 기술이 탁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작품이 굉장히 매력적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인기가 많고 사실 이 작품의 두 영웅들, 쌍벽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 라인하르트와 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 양과 라인하르트는 굉장히 대조적인 성격들을 갖고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에서는 뭐 그러니까
최선의 독재자, 그러니까 최고의 전제군주로서의 라인하르트와 그리고 부패하는 민주주의의 마지막 수호자로서의 양으로 대비를 시키고 있는데, 사실 이런 정치 체제 말고도 여러 가지 비교할 요소들이 많이 있거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사람은 그러니까 금발에다가 푸른 눈을 갖고 있는데, 양은 중국계로 나오거든요. 중국계로 나오면서 이 검은 머리와 검은 눈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인하르트는 굉장히 빠르고 과감하고 냉철합니다. 거기에 비해서 양은 굉장히 덥수룩하고 어딘지 모자르지만 결국에는 승리하게 되는, 그렇기 때문에 라인하르트는 항상 승리하는 상승, 그리고 양은 절대 지지는 않는 불패, 상승과 불패의 대비로 얘기를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이 작품의 표현을 빌리자면 금발의 애송이와 그리고 늘 헝클어져 있는 머리카락의 양으로 나오고, 그리고 사자왕과 마법사 로도 비유가 되고 있고, 우주 제일의 정복자와 가장 게으른 직업군인으로서의 양, 이런 여러 가지 비교 축들이 발동을 하면서 이 작품을 굉장히 풍요롭게 만들고 있거든요. 그런데 전술로서도 이 둘을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전략 전술을 비교한다고 하더라도 두 사람은 굉장히 대조적입니다. 이 사자 황제라고 불리는 라인하르트의 전략 같은 경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기동 선멸전입니다. 일단은 적들을 분산시키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각계각파를 합니다. 敵は3つに分散しているが、我々は1箇所に集中している。総数では敵が優勢だが、分散した個々の敵に対しては我が軍が数的に優勢だ。これを勝利の条件と言わずして何と呼ぶか。シールド機能不全。反応が遅い。 그래서 모든 적들을 일소시키는, 전력을 종횡무진하는 그런 활약을 펼치고 있어서 마치 사자가 갈기를 휘날리듯이 대활약한다 해서 사자 황제라고 불리고 우주 제일의 정복왕이라는 별명도 갖게 되는 라인하르트가 있다고 한다면은, 이 양 웰리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전략은 탄성 방어, 그러니까 유연한 방어전, 종신 방어전이라고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최고의 미덕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 양 웰리는 일단 심리전을 통해 가지고 적들을 자기의 진영으로 깊숙이 유인합니다. 戦況は我が軍優勢で推移しています。しかし、なんだ。敵の動きが妙なのです。行動が場当たり的と言いますか、とても同盟軍の精鋭部隊とは思えません。敵はあのヤン・ウェンリーだ。慎重に越したことはない。はい。 그래서 방어하면서 깊숙이 유인하다가 이들이 전열이 흐트러지는 순간 1점 집중 포화를 해가지고 무게중심, 그러니까 군대에 있어서 가장 어떤 틈 같은 것들을 집중 포화해서 거기를 마비를 시킵니다. ここにある通常航行エンジンにうまく砲火を集中させられれば破壊することができるだろう。この左端の一つ、これを破壊する。それには寸分たがわぬ戦車のタイミングと照準の精度の高さが求められる。 그래서 이 적들을 완전히 전멸시키기보다는 그들이 전의를 상실하게끔, 이걸 마비 상태라고도 하는데, 그런 식으로 적들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겨냥해가지고 그들을 전의를
없애는 전략 방법을 취하고 있어요. 이게 이 양웰리의 전투 방법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알면서 속는다 해서 뭐 마법사 혹은 적들에게 있어서는 사기꾼 심리적으로 유인을 해가지고 심리전으로 사람들의 전의를 없앤다 해서 이런 별명들이 붙게 되는 거거든요. 그 대표적인 경우가 뭐 아스타테 회전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때 이 라인하르트가 분산되어 있는 적들을 각계각파하면서 모든 것들을 일소를 할 때 이 양웰리는 일단은 라인하르트가 중심을 중앙 돌파를 하게끔 유인을 합니다. 소개관からのデータを合成中。リアルタイムです。どうやら勝ったな。はい。 중앙 돌파 유인하고 나서 그 가속도를 오히려 역이용해서 뒤를 치게 되는, 그러니까 깊숙이 받아들인 다음에 뒤에서 공격을 하는. 敵が左右に分かれ、我が軍の両側を高速で逆進していきます。してやられた。敵は左右に分断されたと見せて、両手に分かれ、我が軍の背後に回る気だ。 中央突破戦法を逆手に取られてしまった。 그런 상태를 통해서 전쟁을 마무리하는 그런 전술을 양웰리가 취하고 있는데, 이런 두 사람의, 그러니까 한쪽은 공격, 기동, 그리고 한쪽은 방어, 유연함을 장점으로 삼고 있는 두 장군들 혹은 영웅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뭐 엄청나게 매력적이어가지고 뭐 BL, 그러니까 뭐 보이스러브 캐릭터들 간의 뭐 사랑을 로서 2차 창작을 만드는 여성들 사이에서도 이 조합이 뭐 공과 수 조합으로서 굉장히 인기를 얻기도 합니다. 이런 캐릭터들의 매력 같은 게 사실 이 은영전에 뭐 적어도 저에게 있어서는 가장 어필하는 장점인데, 그런데 이 장점을 만들기 위해서 타나카 요시키가 어떤 것들을 참조했느냐. 타나카 요시키가 엄청난 역덕, 그러니까 역사 덕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본인의 말에 의하면 은영전은 중국 고전 가운데에서도 황제의 입장에서 보는 어떤 역사적 사건과 그 신하들의 입장에서 보는 역사적 사건이 굉장히 다차원적으로 입체적으로 역사를 보도록 만든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이 타나카 요시키가 은영전에서 가장 강조한 이야기라고 합니다.